제가 더 바빠요. 병원 일은 아버님이 알아서 하세요. 며느리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얼마나 차갑게 식을 수 있는지를.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무엇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68년을 살아오며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불행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목공소였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그 덕에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 미라는 늘 제 곁에서 묵묵히 집안을 지켜줬고 아들 서준이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자라줬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여자친구 데려올게요. 서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미라는 며칠 내내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으며 예비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서준이 잘 봐야죠. 그렇게 만난 박소린이라는 여자는 단정하고 밝았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음식 칭찬도 아끼지 않았죠.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서준 오빠가 복이 많네요. 미라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착한 애를 만났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난다는 걸. 그로부터 2달 뒤 제가 30년간 거래하던 대형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터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는 전면 중단됐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계약이 끊겼습니다. 당연히 저희 목공소도 예외는 아니었죠. 도윤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일감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전화 한 통으로 30년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는 이미 시작됐고 저축해둔 돈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이 집을 조금 작은 데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15평짜리 빌라로. 처음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준아,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말이다. 집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준이는 의젓하게 대답했지만 며느리 될 소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집을 보러 온 그날 소리는 좁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그래도 신혼집은 따로 얻을 거니까 괜찮지 않겠니? 미라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소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신혼집도 이 정도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 형편을 문제 삼는구나. 소린 씨, 미안하네. 아버지가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입으론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준이와 소린이 나눈 대화가 어땠을지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선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68살의 나이에 목공 기술 외엔 내세울 게 없었지만 손과 발이 성한 이상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구한 일이 지역 공연장의 무대 설치 보조였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현장 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일할 수 있어요. 무거운 철제 구조물을 나르고 바닥에 무릎 꿇고 볼트를 조이는 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미라는 제가 퇴근하면 늘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뒀고 아픈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은 제 각오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도 공연장 무대 설치를 마치고 로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좋다. 다음에 또 오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눈이 소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화려하게 차려입고 공연을 보러 온 참이었죠. 저는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소린 씨. 그런데 소리는 제 얼굴을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저기 카페 가자. 빨리. 지금 공연 시작 전인데. 그냥 가자니까. 소리는 친구의 팔을 잡아 끌며 저를 피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날 모르는 척한 거야? 작업복 차림의 초라한 제 모습이 부끄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시아버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창피했던 걸까요? 가슴 한복판에 차가운 칼날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가족인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라에게 말할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아내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미라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여보.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수술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다리뼈가 2군데나 부러졌고 최소 2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죠? 서준이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병원 다니면서 일할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린이 나서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사흘 후 소린에게 부탁했습니다. 소린 씨, 오늘 병원에 좀 가봐줄 수 있을까? 내가 일이 늦게 끝나서. 아버님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은? 내일도 좀 바빠요. 그럼 모레라도. 제가 더 바빠요. 병원 일은 아버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가족이 쓰러졌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서 졸다 깬 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야. 소린이가 한 번도 안 왔죠? 미라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바쁜가 보지. 하지만 우리 부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뒤로 한 달간 저는 하루에 3시간씩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병원 가서 미라 아침 식사 챙기고 공연장 가서 일하고 저녁엔 다시 병원 가서 저녁 식사 챙기고 몸무게는 5kg이 빠졌습니다. 도윤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제대로 먹고 다녀요? 동료 김만식 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피곤할 뿐이에요. 집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들이 바쁘니까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바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외면하고 싶은 걸까요? 어느 날 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준이와 소린이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편안하게 웃으며 차를 마시는 모습.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나는 뭘까?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언젠가 쓸모 없어지면 버려질 존재.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이게 68년을 성실하게 산 사람의 모습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미라를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라가 퇴원하던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소린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갑작스러운 친절에 미라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머, 고맙구나. 당연히 해야죠. 가족인데요. 가족.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간 소리는 매일같이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해오고 청소를 하고 심지어 저녁까지 차려줬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180도 달라진 태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소린이 제 서재에서 나오는 걸 본 거죠. 소린아, 거기서 뭐하니? 아, 아버님. 그게 책 좀 찾으려고요. 어색하게 웃는 소린의 손에는 제 개인 금고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열어본 흔적. 그 안엔 30년간 모아온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5억 원. 노후 자금으로 조용히 모아둔 돈. 아, 그래서구나.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친절,
정성스러운 돌봄. 그 모든 게 돈을 본 뒤에 시작됐다는 것. 여보, 소린이가 요즘 참 잘해주네요. 미라가 흐뭇하게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소린이 준비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항상 감사드려요.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해주고 있어. 서준이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 계산일까? 저 사람들은 과연 우릴 가족으로 보고 있을까? 아버지, 건강하셔야 해요.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죠. 소린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래야 이 돈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알고 있어요. 뭐? 소린이가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당신도 알고 있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남은 인생은 진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 68년을 살며 배운 가장 쓰라린 교훈이었습니다.